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선택 과목 가운데 가족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 상담의 기초입니다. 가족 상담을 위한 체계적 조망, 이론적 배경 한번 보면요. 가족 상담의 기본 이론은 체계 이론이다. 체계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작용, 세대 간의 역동,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고 그 성장에 초점을 둔 모델이다. 가족 상담에서 전체로서의 가족이 주목되어야 하는 이유는 가족이 상호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작용하고 있는 그 관계 속에 있는 부분들의 집합, 이런 것들을 체계라고 합니다. 그럼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죠? 가족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개인의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하나의 체계가 됩니다. 4번, 가족 치료의 주 관심 대상은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연쇄고리. 가족 치료의 주 관심이 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상담에서는 보통 그 문제의 원인,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는데, 가족 치료, 가족 상담에서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연쇄고리, 여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의 목적은 부정적이고 악순환적인 연쇄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가족 치료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선순환, 그죠? 선순환, 악순환적인 고리가 아니라, 돌아가는 순환고리가 아니라 선순환할 수 있도록 어떠한 연쇄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20세기 중반 체계이론의 도입, 그리고 심리치료의 확대. 이 5번,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게 가족 치료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것은 20세기 중반 체계이론이 도입됐고요. 그리고 심리치료가 확대됐고요. 가족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의 정립 등에 의해 초기 가족 상담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향을 미친 그런 이론은 무엇이냐 보면요. 집단 역동 운동이에요. 그래서 개입 대상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게 이제 집단 역동 운동이죠. 그리고 아동 상담소 지도 운동. 그래서 성인의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성장 환경. 아동의 문제, 그죠? 아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 성장 환경이나 부부 관계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아동 상담소에서 아동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성장 환경이나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아동이나 성인 모두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본 거죠. 또 부부 상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또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도 개입의 초점이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었거든요. 이런 어떤 이론들이 뒷받침됐고 이걸 바탕으로 가족 치료 이론이 나온 거죠. 6번에 포스트 모더니즘 역량, 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이론의 등장과 2차 사이버네틱스,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주의, 언어, 페미니즘, 울트라 모더니즘 시대의 가족 치료 등이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쳤다. 동그라미 5번에 나와 있는 건요. 초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리고 나서 후기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게 동그라미 6번이죠. 구성주의나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타나고 후기 구조주의, 다문화,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페미니즘 이러한 것들이 후기 가족 상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번에 보면요. 체계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체계 이론의 개념 및 의의입니다.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의 연결망, 이게 이제 체계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비결정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체계 이론이죠. 체계 이론을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모빌 있잖아요. 모빌은 하나의 인형을 움직이면 다른 인형도 다 움직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의 어떤 움직임이 다른 거에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체계 이론이죠. 니은에 보시면
개인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심리 내적, 가족 간의 상호적 관계, 세대 간의 역동,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체계 이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디귿, 체계 이론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비선형적인 경향이 있으나 체계의 불균형 가운데 안정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정인 안정지향성을 지향한다. 체계라는 것 자체가 안정지향성을 지향한다라는 겁니다. 가족 체계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환적 인과관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원인이 A가 A 원인으로 B가 일어났지만 또 B가 원인으로 A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를 하니까 술을 먹으니까 잔소리를 하고 어떤 것이 원인인지 모르는 이런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이런 순환적 인과관계를 보인다라는 겁니다. 미음, 가족 체계의 생활은 구성원의 활동을 단순히 합한 것 이상으로 어떤 원인이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다중 귀결성을 가진다. 여러 개, 그죠? 하나의 어떤 원인이 뭐예요? 다양한 결과, 다중, 그죠? 여러 가지의 결과, 귀결성을 갖는다. 이것은 가족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것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가족 체계론적 시각에서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가족 구성원 개인의 특성보다 가족 상호작용 패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상담을 진행할 때는요. 어떤 개인을 보는 것보다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가족 체계는 단순한 선형적 인간관계가 아니라 비선형적인, 순환적인 인간관계죠. 체계가 기능적으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전체가 질서 있게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요. 가족 간의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도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 실시간 의사소통 방식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은요, 예스나 노 이런 단조로 불연속성,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는 이게 이제 디지털 의사소통 방식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에 반해서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은요, 감정 어조도 있고요, 연속적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도 들어가고. 맥락을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 맥락까지 고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식 의사소통이죠.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가족 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체계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털람피, 베르탈론피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버털람피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그래서 모든 유기적 조직체는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로 구성되고 인간은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이론이다. 그래서 일반 체계 이론,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에 보시면 개인과 환경을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체로 파악한다.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와 너가 만나면 나와 너 이가 될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일어나잖아요. 부분의 합, 또 다양한 게 일어나죠. 그래서 체계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디귿 보시면 체계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 체계의 특징, 일반 체계 이론에서 얘기하는 체계의 특징 뭐예요? 주위를 둘러싸고 구분짓는 경계,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개방체계, 폐쇄체계로 구분이 되죠.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체계와 상호작용하며 기능하는데 이를 네겐트로피 또는 네겐, 니겐, 네겐 이렇게 발음은 영어 발음이라서요. 그래서 네겐트로피라고 한다. 또 가족 체계에서 네겐트로피의 증대를 체계가 유연성이 있다고 본다. 이것은 개방 체계는 이제 상호작용을 하니까 다른 체계와 그러니까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폐쇄 체계는 환경과 교환이 없고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엔트로피라고 하죠. 그래서 폐쇄 체계가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개방 체계는 우리가 네겐트로피 또는 부적 엔트로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시옷, 체계의 비합산성.
비합산성은 부분들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순환적인 인과성,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맞물려서 반복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죠. 이런 일반 체계 이론을 가족 상담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가족은 각 부분들의 특성을 합한 것 이상이다. 그죠?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만났는데 둘이 만난 것, 합한 것 그 이상의 어떤 게 나타나죠. 또 가족은 일반 규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가족 체계는 경계가 있어요. 가족 체계 안에 경계가 있어요. 가족 체계의 부분의 변화는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죠. 가족 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이나 피드백의 기능을 중시하죠. 이것이 이제 가족체계 상담에 적용한 거고요. 또 가족 안에서 개인 행동은 순환적인 인과관계, 또 가족 체계는 개방 체계로의 목적을 갖고요. 가족은 하위 체계를 가지며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가족 안에 하위 체계, 여러 개의 하위 체계가 있어요. 부부 하위 체계, 부모 자녀 하위 체계, 뭐 이런 하위 체계가 있고, 또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안에 또 일부분 하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 체계 일부분이 되는 거죠. 지식인에 보시면 가족의 하위 체계 설명이 있죠. 가족의 하위 체계는 성별, 세대, 관심 기능에 따라서 형성되고 개인 또는 가족 내의 하위 체계에 이루어지고 각 구성원은 여러 개의 하위 체계에 속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죠. 아내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엄마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자녀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죠. 가족 체계는 하위 체계들로 구성되고 사회 체계는 가족의 상위 체계예요. 그래서 상위 체계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가족 체계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체계의 종류와 언어, 용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어.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 개방 체계,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아들이고 산출을 생산해서 다시 환경으로 보낸다. 뭐예요? 다른 체계와 교류하는 거죠. 폐쇄 체계는 다른 체계와 상호 교류가 없어요. 투입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산출도 생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계가 있으니까 개방 체계, 폐쇄 체계라는 게 있죠. 상호 교류라는 게 있죠.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구성하는 소단위로서 물리적 또는 개념적 공간이다. 혼론, 하나의 체계는 상위 체계에 속한 하위 체계이면서 동시에 다른 것의 상위 체계가 될 수 있다. 이게 체계 이중적, 그죠? 그 다음에 엔트로피 이야기입니다. 체계가 소멸해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 폐쇄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게 되고 점차 동일해져요. 따라서 체계 내의 조직 구성, 그 기능이 쇠퇴하게 돼. 이게 엔트로피 상태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래서 부적 엔트로피, 그죠? 부적 엔트로피 또는 네겐트로피 보면요. 체계의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가져와서 이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감소되는 것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도모하고 생존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네겐트로피 또는 부적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균형이라는 또 용어가 있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 또 항상성, 끊임없는 변화와 운동의 과정 속에서 균형을 회복하려는 경향이다. 또 지읒에 한번 보시면요. 부적 피드백,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적 피드백은 환경이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정적 피드백은 변화가 있을 때 체계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부적 피드백은요. 체계가 변화를 거부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정적 피드백은 체계가 변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치읓의 동일 결과성. 살아있는 체계가 다양한 출발 상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과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특징적 결과에 이르는 경향을 말한다. 그 다음 폐쇄체계, 개방체계 특징. 폐쇄체계, 개방체계, 닫힌 체계, 열린 체계라고 이제 표현 나와 있는데요. 엔트로피가 닫힌 체계에 높죠. 네겐트로피는 열린 체계가 높고요. 질서, 열린 체계가 높고요. 혼란은 닫힌 체계가 높습니다. 그리고 법칙성, 정보의 필요성 이런 것들 볼 때 열린 체계가 높고 또 많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사이버네틱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네틱스. 이것은 생물의 자기 제어 원리,
이거를 기계 장치에 적용하면서 이렇게 연구한 학문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네틱스는 1947년 수학자 위너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자 그룹. 그래서 이 그룹을 사이버네틱스라고 이름 지었고, 이번에 보시면 사이버네틱스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 기제에 관한 과학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피드백을 막 주고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이 사이버네틱스는요, 1차, 2차로 구분이 되고요. 1차 사이버네틱스를 일반 체계 이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피드백망 또는 환류작용이라는 제어 체계를 갖는다. 사이버네틱스는 자기조절 체계의 피드백 기제에 관한 것으로 가족이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은유로 뭘 사용했다?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어떻게 안정성, 통제하고 조정하고 자신을 어떻게 그 가족 체계를 어떻게 통제하고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은유로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어떤 자기 제어 원리 이런 것들을 그 기계 장치에서 하는 그런 자기 제어 원리의 개념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부적 피드백은 체계의 일탈을 최소화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피드백이고 정적 피드백은 안정성을 거부하고 변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항상성을 추구하고 이것은 프로이드 이론의 저항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평형 균형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번 요걸 좀 알아두셔야 되죠. 가족 치료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기억해 보시면요. 기계의 자동 제어 장치 원리를 가족 체계에 그냥 응용하는데 사이버네틱스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체계가 지속적으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과거에 성공했던 기업과 실패했던 기업을 비교 분석하는 자동적 메커니즘을 정교화하기 위해 이르며 이후 전개되는 유사한 상황에서 이런 메커니즘이 의식적인 생각을 거치지 않고도 되풀이 된다. 그래서 뭐예요?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버네틱스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조종과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 어떤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통제하는지 이런 개념을 사이버네틱스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디귿에 이러한 과정에서 피드백 정보는 새롭게 변경되어 미래 행위에 대한 패턴의 변경으로 이어지고 가족 치료에서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리을에 보시면요. 1차 수준 사이버네틱스가 있고 2차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이제 이게 비교돼서 기출이 많이 되고 있죠. 1차 사이버네틱스는 치료자들이 전문가로서 객관적 입장, 전문적인 기술,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요. 치료자들이 뭔가 확실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족 체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1차 사이버네틱스입니다. 그런데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행동이 객관적인 발견 대상이 아닌 주관적인 구성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제 이것이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 이게 후기 가족 치료 이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후기 가족 치료 이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우는데 뒤에 가서 배우는데 이야기 치료나 뭐 해결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후기 가족 치료인데 거기에서 주관적인 구성 과정이다. 이게 라는 것. 그래서 치료자와 내담자가 동등한 관계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치료적 개입에 가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뭐예요? 치료자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진단할 수 있다. 가족 체계를. 근데 2차에서는 아니다. 내담자와 치료자 동등하다. 상호 교류하면서 치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표 한번 보시면요.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사이버네틱스 개념. 1차 먼저 보면요. 생물체계와 사회체계에 있어서 순환적인 인과관계, 피드백과 관련된 과학. 생명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유기적인 모델. 이러한 내용은 일반 체계에서 주장하는 거죠. 치료자는 가족 체계로부터 거리를 둔 채 객관적인 관찰, 의도적인 개입으로 변할 시도. 이게 중요하죠. 1차 사이버네틱스의 치료자의 역할이에요. 또 치료자는 체계를 관찰하는 외부 관찰자 역할을 해요. 가족 밖에서 가족과 분리돼서 조정하죠.
한계는 무엇이냐?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자율성, 자기 조직 능력이 풍부해요. 근데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1차 사이버네틱스에서.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가 이것 때문에 나타난 거죠. 치료자의 개입 기술을 더 중요시 여겼으며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한계가 되죠. 그래서 이제 2차 사이버네틱스가 나왔습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에서는 유기체를 어떻게 강조해요?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뭐를 해요? 자율성, 자기 준거 특성, 뭐 자기 조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유기체는. 그래서 피드백 과정에서도 다양한 수준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체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피드백 과정으로 전체 체계를 유지해 간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모든 생명의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관계성. 그래서 치료자는 관찰자인 동시에 관찰 대상자가 되기도 하고요. 치료자는 자기 준거적인 특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결정 여부의 어려움. 치료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치료자는 인간이 실제로 구성하는 것을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구성하고 치료자가 아닌 내담자의 자기 준거 틀에 기반을 둔 목표 준거틀을 갖는 것. 이게 이제 2차 사이버네틱스의 특징이 됩니다. 네 번째로 생태체계 이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롬펜 브레너가 개발한 이론이죠. 그래서 생태학, 일반 체계 이론이 포함된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 보통 우리가 뭐 발달 심리학, 뭐 교육 심리학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이번에 생태학 이론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거고요.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을 하는데 거시체계, 미시체계, 거시체계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측체계를 포함하고 개인이 속한 사회 이념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계, 생태체계 이론 하면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 다음에 거시체계, 시간체계 이런 것들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생태체계 이론에서 인간과는 기억해 보시면 인간은 사고, 감정, 행동을 가진 생물, 심리, 영적, 사회, 문화적 존재다. 그래서 환경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니은의 생태학적 전이가 일어나는데요.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학적인 이 환경에서 개인의 역할의 어떤 변화. 그래서 이런 변화들, 개인 역할, 뭐 장면의 변화로 개인 지위가 변화될 때 이런 생태학적 전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학적 환경 안에서 개인의 이 역할의 변화로 인해서 지위가 변화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학적 전인데 이런 생태학적 전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난다. 디귿에 인간은 성장하면서 환경과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인간 발달 단계에 대해서 거시적인 접근을 한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의 발달은 진화적인 시간에 따른 유전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선택 과정에 의해 인간이 형성된다고 본다. 이건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 대한 어떤 설명에 덧붙여서 생태체계 이론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가족상담의 기본 개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족상담의 의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 정의가 있고요. 또는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의 정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가족상담이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담자가 가족을 체계로 보고 가족을 단위로 해서 가족에 대한 문제에 개입하는 상담 과정이다. APA에서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을 한 회기 동시에 상담하며 상담은 지지적 해석될 수 있고 가족 중 한 사람의 정신장애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존재할 수 있고 상호관계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가 아닌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체계 속의 상호 교류 양상에 개입해서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 변화를 가져오도록 추구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요, 가족 상담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아이가 갑자기 청소년 자녀가 됐는데 비행을 자꾸 저질러요. 뭐 가출을 하고 친구들하고
막 놀고. 그럴 때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아, 얘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얘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그 친구들 관계가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봐서 얘를 좀 고쳐줘라 이러는데 그것은 이제 가족 상담 관점에서 보면요. 이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 안에서 일어난 어떤 역동 때문에 증상으로 드러난 게 그 자녀의 가출인 거지 자녀의 가출을 따로 가족과 따로 떼서 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 부부 갈등이 너무 심했거나 그것이 이렇게 표면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집안에 그런데 이 자녀가 증상으로 가출이란 증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로 보죠. 전체로. 그래서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 뭐예요? 체계 속의 상호교류 양상에 개입해서 접근하는 거죠. 4번에 가족 구성원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상담자가 전문적인 위치에서 구성원의 경험 세계 또 상호작용을 존중하고 상담을 진행을 하죠. 또 가족을 한 단위로 보고 가족 내 존재하는 역기능적인 요소를 변화시켜야 돼요. 역기능을 건강하게 기능으로 그죠? 변화시켜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고요. 또 검사를 통한 문제의 정확한 진단을 중요시하지 않고 상담자가 전 가족 체계를 상담의 대상으로 여기고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상담이다. 개인을 가족이라는 보다 큰 체계 이론으로 보고 가족 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 개인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상담은 가족 상황과 가족 기능상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라는 겁니다. 지식 이내 한번 보시면요. 부부 상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부 상담 한번 보면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를 탐색하는 것. 부부 상담에서 하는 것. 가계도를 통해서 관계 내력을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한 종결. 합의에 의한 종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종결한다 그러면 종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원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이 제시하는 내용도 고려해서 상담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족 상담의 주요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이죠. 개인 상담과 가족 상담 비교 이거 아주 중요하죠. 먼저 세계관. 개인 상담은요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반면에 가족 상담은 유기체론적 세계관이죠. 서로 뭔가 상호 교류하고 역동을 연결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상담 대상. 개인 상담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인의 어떤 내적 심리적 요소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죠. 그래서 개인의 내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소를 상담을 해요. 가족은요, 가족 상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족 상황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상담의 대상은 가족 성원의 관계, 가족의 기능, 이게 상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의 상담 목표, 상담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통찰력 갖는 거고 가족 상담은 문제의 원인이 가족 성원과 가족 기능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가족 성원, 가족 기능상의 변화, 가족 기능의 변화, 가족 체계의 변화, 가족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목표가 되죠. 상담자는 개인 상담에서는 문제 진단하고 해결자, 가족 상담에서는 조정자, 안내자, 조력자 역할, 가족 성원은 문제 해결자. 누가 문제 해결자래요? 가족 상담에서는 가족 성원이 문제 해결자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초점. 개인 상담은 내담자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내담자가 맺고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은 1차적 초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에서는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담자의 관계나 맥락, 그죠? 가족 관계나 맥락 이것을 고려하죠. 그리고 문제의 진단과 해결.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시하고요. 가족 상담에서는 두 번째 점에 보시면 가족은 개인의 행동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사정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가족 상담에서. 그래서 네 번째 점에 보시면 가족의 재구조화를 통해 구성원의 정신내적 과정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가족 상담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번. 가족상담과 집단상담. 비교해보면요. 가족상담은 동일한 문제를 공유하면서 관련도가 높고 스트레스 상황 자체가 상담 대상이 되고, 집단상담은 평등하고 인과관계 없는 낯선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게 이제 집단상담과 가족상담의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합동상담, 협동상담, 병행상담, 혼합상담이 있습니다. 합동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전 가족 구성원을 동시에 면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가족의 상호작용이나 기능, 역할, 균형 상태 등을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 실직, 뭐 출산 이런 외형적인 스트레스에 효과가 좋은 게 이런 합동상담. 협동상담은 별도의 상담자가 개별적인 면접 후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 협동하는 거예요. 협동. 별도의 상담자가. 그래서 지리적 조건이 나쁘거나 특정의 상담자를 꺼릴 때 과도한 동일화의 방지와 새로운 시각적 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게 협동 상담의 특징이죠. 병행 상담은요. 합동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개별 면접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도 하고 가족 구성원을 따로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병행 상담을 해야 될 필요, 니은에 나와 있죠. 개인의 정신내적 문제에 대한 깊은 내성이 필요할 때, 또 내담자가 가진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에 비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동을 하다가 개별로도 하는 거죠. 혼합 상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상담 방법을 혼합하는 거죠. 가족 상담의 적용.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가족 상담이 부적합한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하죠.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뭐예요? 자녀의 정서, 행동적 문제, 학교 부적응 등이 있는 경우, 우울, 불안, 정서장애 있을 때, 성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결혼 생활 불만이 있을 때, 가족의 죽음, 이런 위기 극복,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 있을 때 가족 상담 진행해야 되고요. 부적합할 때는 뭐예요? 가족이 모래알처럼 너무너무 분리되어 있을 때, 변화 동기가 약할 때, 정신병적인 폭력이나 지각장애, 사고장애 이런 좀 장애가 큰 거죠. 이런 정신병이 있을 때, 방어 기제가 너무 완강할 때도 가족 상담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나 정신운동성 지체 증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급성 조현병 이럴 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 상담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가족 상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체계적인 조망, 그다음에 가족 상담의 기본 개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